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독일 선거 결과도 최근 전 세계의 선거 결과와 비슷했고 정당별 승리 비율도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독일 유권자들은 중도 좌파 3인당을 3위로 밀어내고 1위로 중도 우파 기민당을 선택했고 극우 독일 대한당을 2위로 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미국의 부통령은 극우 독일 대한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독일 유권자가 올라프 숄츠 현 총리를 버리고 보수당 프레드리 메르츠를 차기 총리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와 이민에 대한 불만족 때문입니다. 메르츠 차기 총리는 이민 단속은 극우 대한당과도 협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감세와 규제 철폐 등을 내세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당 선두를 독일과 미국 두 나라의 굉장한 날이라고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메르츠 차기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러시아에는 강경하고 당선 직후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할 수 있고 안보 보장을 해주고 요구하면 희토류도 미국과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번의 차세대에게까지 부담을 지을 희토류를 안보 보장도 없이 미국과 공유할 순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뿐만이 아니라 원유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점심을 먹고 우크라이나와 나토 등 여러 문제를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말에 연방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주에 이룬 업무 성과를 적어내라는 이메일인데 일론 머스크는 오늘까지 숙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 휴직 처리하겠다고 오늘 다시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장관들은 이 이메일에 답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장에 이어 수사부국장도 연방수사국에서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임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수사국을 장악하겠다는 뜻이 확인된 것이고 이로써 미국의 연방수사국장과 부국장 두 사람은 모두 팍스뉴스에서 트럼프 지지 방송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합참의장과 해군 참모총장, 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변호사들이 주말에 대량 해임됐습니다. 중심에는 DEI 정책 폐지가 서 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직원의 대대적인 해고에 대해 캐나다 신문 컬럼니스트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후원 국가에서 위대한 배신 국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지만 벌써부터 서구 문명은 죽었으며 다시 서구 문명의 불이 켜지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어피니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지지하는 사람은 3명 가운데 1명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조업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애플은 미국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2만 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강은 한국의 자부심이자 양심이다. 이코노미스트의 한강 작가의 최신작에 대한 서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독일 선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크게는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 선거에 이어서 독일 선거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몇십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 앞으로도 몇 년 사이에는 세계사가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완전히 지금 꺾였네, 바뀌었네 하는 그 바탕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역시 미국과 그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기도 하고
미국과 거의 같습니다. 이민과 경제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보수가 집권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독일 선거에서 볼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독일 선거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그대로입니다. 아주 퍼센티지까지 거의 똑같아요. 중도 우파인 기독민주당 크리스찬입니다. 기독민주당이 또 약간 서브당이 있어서 같이 연합당이 29%, 그리고 프리드리 메르츠 차기 총리입니다. 원래 안겔라 머르켈과 이 당에서 기민당에서 굉장한 라이벌이었는데 별로 안겔라 머르켈이 있을 때 숨을 쉬지 못했고 3번이나 대표직에 도전했다가 떨어지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안겔라 머르켈과는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29%로 1위, 그래서 차기 총리 앞으로 몇 개월 있어야지 취임을 합니다. 원래 기업 변호사였고, 그리고 기업 변호사였는데 친기업 정책을 펼칩니다. 세금 감면 주장하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 여기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거죠.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도 극우라고, 극우 중에 이런 극우당은 오스트리아의 자유당인가요? 빼고는 없다 하는 이런 독일 대한당이라는 극우당과 함께 이민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척 좋아해요. 근데 또 나중에 보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요. 세 번째, 현재 올라프 숄츠가 있는 3인당, 사회민주당이죠. 이름이 얘기하는 그대로 중도 좌파면서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미국의 민주당과 비슷한 색깔이 있죠. 역사상 최악의 실패입니다. 16% 지지를 받았는데 한때는 한 35% 받지 않겠어? 희망했는데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큰 전국적인 이 같은 총리 선거에서는 1890년대 이후에 3인당이, 사회민주당이 이처럼 그냥 꼬꾸라졌던 적은 없답니다.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독일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 AFD가 21%로 3인당보다, 독일하면 기민당 아니면 3인당이잖아요. 해서 둘이 연합 정권을 많이 하고 하는데 3인당보다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21%,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앞으로 이제 지금보다 의석을 2배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 독일의 독일 대한당은요, 나치의 승계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러시아에 굉장히 가깝고요. 일론 머스크와 JD 벤스 부통령이 이번에 유럽에 가서 열심히 거의 선거운동을 하다시피 미국 내에서도 그랬고 지지한 극우 독일 대한당입니다. 이민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무척 강한데, 독일 대한당의 앨리스 바이델이라는 공동 이제 대표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여잔데요. 독일에서 안겔라 머르켈 이후에 가장 강력한 정치인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총선에서는 본인이 총리가 될 것을 꿈꿉니다. 46살의 경제 전문가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요. 2029년이 되겠네요. 다음 꿈꾸고 있으니까. 연설 같은 것은 그다지 영감 있는 연설을 하지는 않는다는 평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미국과 비슷합니다. 이 독일의 극우 대한당이 굉장히 독일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을 해서, 옷은 참 이분이 옷 입는 게 트레이드마크예요. 아주 폼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검은색의 터들넥이라든가 흰 셔츠를 많이 입고 행커치프만 꽂고 그러는데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침착한데 말은 굉장히 선동적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의 독재자를 무척 칭찬하고요. 러시아와 무척 가깝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번에 두 번째로 탁 뛰어오른 독일 극우당인 독일 대한당은요, 미국에서 보수의 기반이 그런 것처럼 이 당의 핵심적인 지지자들은 백인, 그리고 대학 학위가 없는, 남자보다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이 앨리스 바이델이라는 미래의 안겔라 머르켈을 꿈꾸는 이 독일 대한당의 공동 대표는요, 여자하고 같이 삽니다. 스리랑카 출신의 어떤 여성과 같이 살면서 아이도 2명이나 있어요. 여자가 파트너인데, 이건 이제 또 미국의 보수와는 조금 다르고, 하기는요, 미국의 장관 중에서도 동성애자 장관이 있잖아요. 재무장관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독일에서 이번에 너무나 놀라운 것은, 독일에서 선거를 했는데 투표율이 83%라네요.
뭘 말합니까? 그만큼 지금 국가가 어렵고 내가 좀 변해보고 싶어 마음에 안 들어 올라프 숄츠의 3인당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뭐 지난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서 뭐 35년 정도를 계산으로 해서 최고의 투표율이랍니다. 83%. 그럼 EU 왜 이렇게 극우라고 불리는 독일 대한당이 이처럼 이기고 3인당이 힘을 추리지 못했는가? 미국과 똑같습니다. 경제와 이민이 이슈였는데 독일의 이민은 미국의 이민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2015년도가 절정이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의 비율이 15년에 12.5%에서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한 20% 정도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2015년이 완전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절정이었답니다. 그러면 이민자가 늘어나면 지역사회에서 변화가 많고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죠. 쟤가 내 일자리를 뺏어가네. 쟤 때문에 범죄가 많아지네 하는 미국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독일에서도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정착되는 그런 비율이 지금은 높아졌지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독일 사람들이 또 유난히 우리 게르만족 이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그 반감이 너무너무 아직도 강해서 근데 이제 독일과 미국이 다른 게요. 미국은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적습니다.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은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쟤들 때문이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경제하면은 앙겔라 머켈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 얼마나 유럽에서건 세계에서건 부러움을 받았습니까?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자동차 업계가 우선 흔들려요. 독일의 자동차 업계가 전기 자동차가 딱 나오면서 여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업가 정신이 좀 흐려진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쪽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렇게 경제와 이민 문제로 진보당이 참패하고 보수당이 이긴 것 이거는요 지금 부자 나라 개발된 디벨롭된 국가들의 선거가 치러지면 전부 다 이겁니다. 이건데 보면은 무슨 예를 들어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거의 단일 민족인 데는 상관이 없지만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많은 나라처럼 그런 나라들에서는 벌써 이 기존의 어떤 좌파 정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왜 퍼주기를 해? 이민은 무슨 이민? 문 닫아 걸어.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까지 프랑스에서도 지난번에 그랬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캐나다는 안 그랬어요? 캐나다도 개발된 국가로서 부자 나라, 캐나다의 총리도 사임한다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기존의 그 정권이 다 힘을 잃어버린다 할 때는 항상 이민과 경제 이 이슈가 지금 많이 어느 나라나 대륙을 불문하고 지금 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유일하게 덴마크 정도 독일의 북쪽에 있는 덴마크 정도만 지금 진보적인 그 정책 또 진보적인 총리도 40대인데요. 41세였군요. 2022년도에 이 덴마크의 메테 프리데릭센 총리가 취임할 때에 41살이었는데 취임하고 나서도요. 낙태권 더 확대하고 야심찬 기후 정책 같은 거 내고 사모펀드 회사는 단속을 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뇌물 주는 거 금지하는 법도 없애야지 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연금 제도도 저소득층에게도 더 유리하게 만들었고 어느 나라보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지금 부자 나라 개발된 국가들은 전부 경제와 이민 때문에 이 좀 진보 정권은 완전히 거의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데 러시아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보고 살아야지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과 연관이 있잖아요. 중요하죠. 메리츠 차기 총리.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겠죠. 지금까지는 올라프 숄츠의 3인당 하면은 기민당과 연합정권 하면 되고 기민당 하면 3인당과 연합정권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양쪽이 다 중도 좌파 중도 우파니까 이건 2위가 덜렁 21%의 지지를 받고 독일 대한당이라는 극우 정당이 돼버렸죠.
아무도 극우 정당과 같이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지금 똘똘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인당의 차기 총리가 3인당하고만 해서는 과반수 50%가 안 나옵니다. 제3의 당과 같이 세 개의 연립 정권을 이끌어 나가면 이러면은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사공이 많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뭐 녹색당 뭐 이렇게 다 입장이 다르니까 더군다나 김인당의 메리츠 차기 총리도 이민에 대해서는 3인당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기후변화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독일 내부는 우리가 뭐 독일 내부까지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게 미국과 연관이 되면 딱 선거에서 29%로 차기 총리로 확정이 되고 나서 한 얘기가 미국으로부터 우린 독립하겠다 선언하는 거죠. 올라프 숄츠보다 훨씬 앞서가는 겁니다. 현재의 총리보다. 올라프 숄츠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이미 변했고 변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극박하게 대처해야지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 메리츠 차기 총리보다는 조금 덜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나토? 나토가 미국이 트럼프 일기에는 미국이 탈퇴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더니 위협이죠. 그러다 이번에는 아예 그 안을 지금 휘저어 놓고 있죠. 그 안에서 나가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나토를 대체할 또 다른 유럽 방위 조약을 만들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방위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이 2차 대전 때 나치를 물리쳤고 나치를 물리친 그 미국이 지금 나치 정당이라고 불리는 이 독일의 그 극우 독일 대한당과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구소련도 무너졌잖아요. 89년, 90년, 91년 무너졌기 때문에 구소련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구소련과도 손을 잡고 나치당과도 손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지만 우리도 안전하다. 이걸 이제 절대적인 우선순위에다 놓는다고 했고요. 심지어는 아주 예민한 문제까지 건드렸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핵이 있잖아요. 프랑스, 영국과 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협력 가능성까지도 제기했다. 한마디로 해외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를 했다. 물론 미국으로부터 이 독일이 독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튼 모릅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는 기민당이 독일의 그 기독민주당 그 연합이 대서양 이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새로운 차기 총리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앙겔라 머켈과도 구분이 되는 겁니다. 글쎄요. 미국 없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미국 없이 유럽이 그 러시아로부터 방위를 딱 다지게 되려면 뭐 GDP의 한 3.5% 정도 그 정도는 해야지 된다고 하네요. 최근에 미국 대통령은 5% 정도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미국도 5%까지 지출하진 않거든요. 나토 방위비에. 아무튼 그 이리하여 미국에서는 지금 지난 주말에 시펙에서 막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와서 일론 머스크와도 뭐 무대에 등장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이러는 사이에 이 유럽에서는 미국과 이제 점점 멀리 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선거가 이번에 독일의 선거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미국의 정말 좋은 날이다. 그레이트 데이, 굉장한 날이다. 보수 정당이 크고 기대를 그 사람들이 가졌었던 그런 것처럼 선거에서 승리하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국민들도 오랫동안 에너지와 이민 등에서 비정상적인 의제에 지쳐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리하여 지금 미국은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좋아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좋아하고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 대한과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여기 와서 시펙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막 전기톱으로 뭔가를 자르는 신용을 할 때 무대에서 같이 너무 좋아했었고 그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12분 만났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잖아요. 트럼프 따라서 또 코인 밈은 왜 만들었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보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더 민중 정신이 강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밈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고 사기 의혹으로 지금 형사 기소되고 탄핵돼야지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당 등에서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와서 일론 머스크와 같이 무대에 서고 트럼프가 나를 지지하고 있어. 이런 걸 이제 국민에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게 지금 미국의 모습이고 이런 미국에 대해서 서방 세계들은 점점 더 미국을 멀리하고 우리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 강해지고 현실화되는 독일 정치로도 본 2025년 오늘의 세계입니다. 하기는 한국의 보수적인 사람들도 CPEC 미국의 그 보수적인 정치행동위원회 CPEC에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 한국 좀 어떻게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다닌다면서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독립유공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3.1절을 맞아 천수단과 녹용 홍삼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리는 세일리온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주말에 이메일을 받으셔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연방 공무원이 한 2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가족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이 되겠죠. 그에 따른 뉴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에 한번 뭐 다른 거 많이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미국 대통령이 며칠 만에 질 줄 알았잖아요. 러시아에 비행기 보내줄 테니까 탈출해라 했을 때 노 했었던 그 일이 있죠. 그대로 한번 되돌아가면서 오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이 러시아, 벨라루스, 노스코리아, 수단 뭐 이런 것과 이제 함께 뭐 일을 하는 뭐 이런 내용들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아무튼 국제 정책, 국제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지도자들 원래는 영국 총리가 더 먼저 오기로 됐었죠. 그런데 임마누엘 마크롱이 막 서둘러서 영국 총리보다 내가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지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총리는 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7일에 온답니다. 두 사람 다 이번 주에 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임마누엘 마크롱이 영국이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 이런 새치기를 할 수가 있어 치사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임마누엘 마크롱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죠. 영국 총리가 그렇게 한다 손 했지만 지금 유럽 연합을 대표로 해서 우크라이나나 뭐 나토나 여러 가지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의논을 하러 오는데 그런데 그 영국은 안 되지. 영국이야 그야말로 뭐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무슨 어떻게 우리들을 대표로 할 수가 있겠어? 프랑스가 대표를 해야지.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아직도 젊죠. 대통령 됐었을 때 엄청 젊었지만 앙겔라 머켈이라는 독일 총리가 있었을 때 유럽에서 지도자로서 여자지만 꽉 잡고 있었잖아요. 과학자 출신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임마누엘 마크롱이 물론 지금 많이 이 이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극우 세력이 그야말로 막 창궐해서 힘이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지금 그렇다고 영국 총리가 여기에 나설 건 아니지. 내가 나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고요. 미국이 빠질 때의 안보 공백 같은 것에도 유럽에서 함께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도 이제 프랑스가 핵도 있고 앞장서겠다는 얘기고 그에 비해서 오늘입니다. 오늘 24일 맞죠?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 초쯤에
전쟁은 젤렌스키가 일으켰어. 러시아가 일으킨 게 아니야. 이 말을 했다가 결국은 본인이 아무 말이나 하고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막 엉켜서. 근데 이건 너무 심했다 싶었는지 백악관에서도 그 뒤에 좀 수습하려고 애를 썼고요. 젤렌스키가 어떻게 러시아를 쳐들어갔습니까? 러시아 땅에 가지를 않았는데요. 나중에 최근에서야 러시아의 뭐 K자로 시작되는 그쪽에 북한군이 지금 있는 그쪽에 나중에 갔지. 그 전에는 유럽 연합과 미국이 바이든이 러시아를 화나게 하기 싫어서 그렇게 됐을 때 제3의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을 너무나 분명히 그어서 거기까지 못 간 거죠. 지금까지 나토 가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그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화나면은 그러면은 이게 안 되겠지. 그 최후의 지금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니야. 우리 나토에 가입을 시켜주면 나는 대통령직 사임하겠어. 원래 내가 뭐 10년이나 대통령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야. 왜냐면 5년 임기인데 지난 해에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 해였는데 전쟁이 너무나 치열했으니까 할 수도 없었고 해외로 빠져나간 국민들도 몇백만 명, 800만 명 적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이며 등등 이런 문제가 막 얽혀 있는 상황에 지금 이제 백악관을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온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나토에 가입하면은 대통령직은 사임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유럽의 지도자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키우에 가 있습니다. 3주년이잖아요. 전쟁이 시작된 지 가서 일일이 이제 꽃을 바치고 숨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무덤도 아니잖아요. 꽃을 다 바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3년 동안의 저항 3년 동안의 우크라이나인들의 절대적인 영웅적인 행위가 많았다. 이런 것들을 무척 강조했고요. 또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또 미국이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면 1달러 지원할 때마다 2달러를 갚으라고 요구했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준 그런 원조의 대가로 이건 뭐 군사적인 거, 인도적인 거 다 합쳐서예요. 이번에 국제개발처에서도 국제개발처를 없애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으니까 다 빠졌죠. 그 대가로 5천억 달러를 일단 요구하는데 이게 히토류 5천억 달러 규모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럼 한 4배 이상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너무 잘 알아요. 이 내용을 한국에 대해서 방위금 분담금을 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재무장관이 떡 가서 3시간 시간 줄 테니까 여기다 사인하라. 이거 완전히 총구를 여기다 들이대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했죠? 안 했더니 독재자다. 전쟁을 먼저 일으켰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가 막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토에 가입하면 난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게 우리의 안보 보장을 해준다면 원치 않아도 미국이 원하는 그 광물, 히토류를 미국과 공유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뭔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마치 우크라이나가 빚졌다는 뜻으로 채무를 받는 것과 같은 최종 합의 그런 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때는 다 미국의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지원했던 거지 괜히 자선 사업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안보 보장도 안 해주고 재무장관이 가지고 간 서류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없었답니다. 그게 맞겠죠? 왜냐하면 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어슴푸레하게 했고 국방장관은 분명하게 유럽에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전쟁이 끝나도 뭐 미국 평화군 안 하고 뭐 안보 보장 안 해준다고 국방장관이 말을 했었잖아요. 그럼 안보 보장이 없는 채 히토류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반 시설에서 나오는 수입의 반을 미국에 넘겨야지 된다. 이렇게 써있답니다. 벼룩의 간 얘기가 나오죠. 지금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싫더라도 싫은 부분도 미국 없이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영 안 되면 포기하겠죠. 유럽과 어떤 일들이 어떻게 가느냐.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다 지상군을 보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따라야 할지도 몰라. 이거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아무런 보장 없이 우리의 10세대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그 다음에 또 third, fourth 이렇게 10세대가 나중에 계속 지불해야지 될 것을 내가 안보 보장 없이 서명을 하진 않을 것이다. 이건 뭐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게 되겠죠. 그리고는 이런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지금까지보다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뭐 260 몇 번, 267대의 드론을 막 공격을, 아주 전폭적인 공격을 했답니다. 3년 기념 행사를 치른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재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에 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 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 보낼 테니까 탈출해라. 어차피 지금 길이 없다. 그냥 대통령이라도 일단 탈출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젤렌스키는 난 죽어도 여기서 나라를 지키겠다. 대통령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권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건 탈출을 하기 위한 비행기가 아니라 탄약이다. 탄약이나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젤렌스키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당시에 17살인가 딸이 그랬고 아들이 9살인가 그랬는데 아내도 있었고, 아내도 뭐 스크립터였었잖아요. 뭐 아무튼 무슨 작가였어요.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암살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표적이 됐죠. 그래서 대통령이 또 가족도 지킬 겸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가족과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대통령은 어떤 벙커 같은 데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 벙커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저런 무슨 군용 셔츠 같은 것을 입어왔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그걸 벗지 못하는 것이고, 세계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뭐 조금 전쟁이 잠잠해질 때 우크라이나에 가서 격려하기 위해서 갈 때 딱 정장 차림으로 가도 이 사람의 전쟁 중인 대통령의 그 셔츠를 그대로 용인을 했었던 거죠. 아무튼 지금까지 3년 내내 그 셔츠가 이어지고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대통령. 뭐 이런 것도 한국은 경험이 있잖아요. 전쟁 나면 안전하다 하고 막 본인 혼자 도망치고, 현대사에서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아무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 여기에 대해서 유럽이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고, 젤렌스키는 미국이 하는 것을 보고 유럽연합이 하는 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이것 하나만 일단 이 섹션에 말씀을 드립니다. 5가지의 포커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지난주에 무슨 일을 했는가? 당신 지난주에 무슨 일을 했는가? 5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보내세요. 월요일 밤 11시 59분 오늘이요. 근데 이제 제 친구도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괌에 있는데, 거기는 어제가 월요일이어서 어제 이제 그런 이메일을 받았다고 와서, 저는 그 레이티스트까지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아니면은 그거 사임한다는 뜻으로 알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일론 머스크가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그거 안 보내면은 그러면 그냥 휴직 처리를 해버릴 거야. 책상 치운다. 뭐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중요한 그 정부 부서에서 답변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답변하라고 한 것도 있어요. 보건복지부. 케네디 장관이 있는 거. 그러나 보건복지부도 다 장관의 말에 따르지 않고 국립보건원이요. 그 아래에 있는 국립보건원은 일단은 답변을 보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런 부서도 있어요. 나사 같은 경우, 우주항공국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럼 이번에 우리 우주선 발사 홍보하는 효과로 하면서 지난주에 나 무슨 일을 했다고 적어내려. 그러나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려라. 이렇게 보냈거든요. 이것으로 일론 머스크가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 해고하고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국무장관, 국방장관, 또 연방수사국장, 국가정보국장 전부 트럼프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다 그 연방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부처에 절대로 답하지 말아라. 아니, 평가를 하면 그 사람들을 평가해서 뭐 몸집을 줄이던 늘리던 우리가 해야지. 왜 일론 머스크가 하지?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연방 수사국 같은 데는 너무 기밀 서류 같은 거 기밀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방 공무원 내게 전부 보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럼 본인이 얘기한 기밀을 가장 중요한 것을 5가지를 적어서 일론 머스크에게 보내서 평가를 받아야지 돼요.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상식이 아니잖아요. 너무 민감한 그런 것들. 그래서 다 트럼프의 충성파인데 뭐 일론 머스크까지 합쳐서 일론 머스크도 충성파죠.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일 잘하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지 돼 하니까 yes sir 하고 몇 시간 만에 대통령의 뜻이다 하면서 그 같은 이메일을 보냈던 거잖아요.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사실 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원의원 때는 좀 사람들이 점잖기도 하고 근데 상원의원 때의 여러 가지 의견 이슈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그 거수기 비슷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국무장관으로서. 그리고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장, 툴시 게벌드 국가정보국장. 이렇게 정보의 정자도 모르는 툴시 게벌시 같은 사람도 정보국에서 하는 일을 아니 일론 머스크에게 그걸 보고를 하라고? 그것도 일론 머스크가 보겠습니까? 19살, 23살짜리 아이들이 보겠죠?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고 얼마나 이 국장 연방수사국의 수사국장이나 국가정보국의 정보국장조차도 짐작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것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새나갈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 오래 일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그 부처에 뭔가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도 이제 방송 일을 오래 했으니까 아무리 밖에서 유능한 사람이 들어와도 안에서 열심히 유능하게 오래 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 그런 건데 그 5가지를 딱 기준을 주면서 여기에 맞춰서 다 거기다가 보고하라고요. 상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일론 머스크의 키즈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더 모르고 인공지능에 돌릴 텐데 그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처 뭐 좋다 이거예요. 다. 공무원들도 일 안 하는 사람 속가내고 프로그램도 낭비가 있으면 어느 정도 갈라내고 하지만 이런 방식과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합참의장 그리고 또 합참의장 아니고 합참의장보다 조금 해군 참모총장 다 해고해버렸습니다. 주말에 싹. 그리고 막 변호사는 수없이 많이 육해공군 군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들. 찰스 브라운 전 합참의장, 리자 프란체티 한 사람은 흑인이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DEI 공격하는 거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아니면 저 사람이 합참의장이 됐겠어? 흑인인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아니면 해군 참모총장 됐겠어? 여잔데 이렇게 전에 말해 왔었던 것을 지금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아마 이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거 보니까 왜 조지 플로이드 그 백인 경관이 9분이나 목을 졸라서 다른 또 백인 경관들 옆에서 보고 서 있었고 나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옆에서 다 비디오를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그때 사회적으로 엄청났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때는 그러면은 공군 참모총장이었나요? 지금은 합참의장이지만 한 4분 30초짜리 영상을 공개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하도 본인에게 많이 물어보는데 왜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니까 본인이 군대에서 어떻게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당했는가. 예를 들어서 흑인 그 조종사가 공군 조종사가 흑인 많지 않답니다. 많지 않은데 공군 조종사 옷을 입잖아요. 유니폼을 입었는데도 다른 백인들이 조종사 대우를 안 하고 네가 무슨 조종사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했었다는 것.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그 현역 군인 130만 명 가운데 43%가 유색인종입니다. 군에서만 어포머티브 액션은 적용하면서 인종 좀 많이 하라고. 안 그러면 백인들이 안 가요, 군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갑니까, 거기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죠. 국가를 너무 사랑해서 간다던가 소수인종은 가서 복무하고 나면 영주권이 빨리 나오고 시민권이 빨리 나오고 우리 집 가정 사정도 어려운데 뭐 GI 빌로 공부도 하고 등등의 이유가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43%가 유색인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위층에서 결정을 내리는 군인은 거의 모두가 백인 남자였다. 이런 비디오를 냈기 때문에 그 비디오가 이번에 이렇게 해고당하는데 결정적인 이유였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연방수사국장과 연방부수사국장이 전부 팍스 출신의 연방수사국 출신이 아닙니다. 뭐 수사국장은 캐시 파텔 너무너무 충성파고 이번에 주말에 막 이제 팍스 뉴스 텔레비전에 많이 보이는데요. 그 호스트였고 지금은 이제 팟캐스트 하고 있습니다. 댄 본지노라는 사람. 트럼프 지지 방송 엄청 했고요. 선거 캠페인 때. 전에 비밀 경호원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사람이 강해 보이고 막 문신도 많고 하죠. 국방장관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뉴욕에서 경찰도 지냈고. 그러나 수사국에서 정보를 다뤄본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FBI 배경이 없는 첫 번째 부국장입니다. 어떤 때는요. 국장 같은 경우는 뭐 판사 이런 일을 오래 하고 정보에서 다른 연방수사국은 아니지만 정보를 많이 다룬 그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연방수사국장으로 간 적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번처럼 그 캐시 파텔처럼 캐시 파텔도 검사였었죠. 그리고 팍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부국장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옹호했었던 이런 사람처럼 어떤 정보의 이 분야에서 일하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국장이 그렇게 됐을 경우는 부국장이라도 그 내부에서 줘야지 내부의 시스템을 몸에다가 다 새겨놓은 사람이잖아요. 둘 다 연방수사국 굉장히 중요하죠. 연방수사국장과 연방수사부국장이 두 사람이 다 동시에 FBI 출신이 아닌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그 분야 FBI가 얼마나 중요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일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FBI 연방수사국도 내가 접수하겠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두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방수사국장은 또 마약 알코올 단속국 그 국의 국장까지도 겸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니까 CPEC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3선 프로젝트 막 이런 그 무슨 뭐 그런 그 어떤 조직이 있어서 막 무슨 뭐죠 뭐 현수막 비슷한 것도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머린 다우드 같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같은 사람은 시저 뭐 2.0 실패하라 뭐 이런 그 칼럼도 주말에 쓰고 했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씩 본인의 3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인플레이션 대응 지지하는 사람은 3명 가운데 1사람 로이터와 입소스가 발표한 결과입니다. 32%가 지지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선거 전에는 그 같은 그 여론조사 기구에서 해본 결과 58%가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표를 하는데 트럼프에게 투표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방안이 없으니까 바이든 잘못이 아마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잘못으로 된 거지 내가 대통령 된 지 뭐 몇 주일 안 됐는데 그 말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것은 기대의 심리, 소비자 기대의 심리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되고 오늘도 주식시장 새벽에 엉망진창이었어요. 금요일에도 굉장히 하락세였었고 사람들이 관세도 있고 세금 감면 감세와 관세 때문에 물건가 앞으로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들도 하니까 사실은 트럼프 이펙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65% 트럼프가 멕시코만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꾼 것에 반대하고 68%는 미국이 가자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이주시켜야 한다는 것 이것도 반대합니다. 53% 억만장자의 일론 머스크가 연방 지출을 삭감하는 태스크포스에서 칼을 휘두른다. 여기도 반대랍니다. 그래서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하는 거 여기는 이제 AP통신이 오히려 백악관을 지금 표현의 자유 위배다 하고 고소를 했고요. 미국이 가자지구 점령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약육강식, 제국주의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4,145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2%포인트입니다. 애플을 말씀드리면 애플은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팀 쿡 CEO가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한 2만 명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낸다. 2만 개
근데 이제 새로운 일자리는요, 연구 개발이라든가 뭐 실리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머신러닝이요. 머신러닝에 집중될 거다 해서 미국에서 칩과 서버 제조를 늘리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학생들을 위한 기술 개발 뭐 이런 거 한대요. 뭐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이다. 그렇죠. 역대 최대 규모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미국을 다시 제조업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4년 전에도 했어요. 4년 전에도 이번이 역대 최대인데 5천억 달러니까 그때는 4년 전에는 5년 동안 4,300억 달러 해서 2만 개 일자리 뭐 거의 만들었을걸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애플이 어디에 투자하느냐. 텍사스 휴스턴 근처에 인공지능 그 서버 제조 공장 들어서고요. 미시건 디트로이트에도 뭐 애플 뭐가 생긴답니다.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엔터테인먼트 지역이죠. 컬버시티에도 최첨단 캠퍼스를 건설하고 샌디에고에도 무슨 뭐 한 4천 명 정도 팀이 머물 뭐 그럴 곳이 있다고 하고 애리조나, 워싱턴주 이런데 이제 많이 늘어나는가 봅니다. 그리고 오레곤주, 애리조나, 뭐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레드 스테이트도 많이 들어가네요. 자, 이런 내용들 있고요. 잠시 뒤에 뵐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아유, 어쩜 좋죠.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그 칼럼도 소개를 해드려야지 되는데 못 해드리고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어떤 다른 나라에 기부하고 하는 그런 후원자에서 배신자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강의 책, 제가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요. 미처 한국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헤어지지 않는다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요. 강혜신이었습니다.